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초록빛으로 채워드리는 시간 그린 성남의 진행자 이주영입니다. 벌써 6월 하반기네요. 여러분은 장마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바짝 말려둔 빨래가 서랍 속에서 다시 눅눅해지는 풍경, 출근길에 젖어버린 신발, 아니면 뜨끈한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 생각나게 하는 감성적인 오후. 저마다 장마를 맞이하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우리 식집사들에게 6월 말의 장마철은 그야말로 비상사태 일종의 전시 상황과도 같습니다. 봄철에 파릇파릇하게 새순을 올리고 5월에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폭풍 성장하던 우리 집 베란다에 몬스테라, 거실의 여인초, 그리고 앙증맞은 다육이들이 이 시기가 되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잎이 오늘 아침에 보니 노랗게 변해 뚝 떨어져 있고 화분 흙 표면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이죠. 인터넷에 장마철 식물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물 주지 마라, 환기시켜라, 식물 등을 켜라.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동네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는 정확히 알려주는 곳은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린 성남에서는 장마철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변화 앞에서 우리의 소중한 식물들이 어떻게 하면 단 한 녀석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식물 생존 전략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은 단순히 식물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식물의 호흡을 읽고 세포의 갈증을 이해하는 진짜 식물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성남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간혹 식물 키우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왜 중요해? 전국 기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은 자신이 놓인 공간의 미세기후, 즉 아주 미세한 온도와 습도, 바람의 길에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 성남시는 지형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쪽으로는 광주시와 접하는 검단산과 청량산이 장벽처럼 버티고 있고, 서쪽으로는 의왕시, 과천시와 경계를 이루는 청계산과 발화산, 익는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지형 지형이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며 한강으로 흘러드는 줄기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탄천입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성남은 여름철에 꽤나 독특한 기후 패턴을 보이는데요. 분지 지형의 특성상 여름철 낮 동안 대지가 달구어지면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요. 열섬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는 뜻이죠. 게다가 탄천이라는 거대한 수계가 도심 한복판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수증기의 양이 상당합니다. 특히 장마 전선이 한 번 더에 걸쳐지는 6월 말부터 7월에는 이 주변 산자락에 걸린 구름들이 머물면서 국지성 호우, 즉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쏟아내기도 하죠.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성남을 포함한 수도권 내륙 지역의 장마철 평균 상대 습도는 무려 80%에서 90%를 넘나듭니다. 90%라니 감이 오시나요?
거의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인 거죠. 여기에 성남의 주거 환경 특성도 더해집니다.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의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베란다 방향이나 층수에 따라 바람의 소통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탄천 주변의 아파트들은 강바람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통풍이 잘 되는 반면 고층 빌딩 숲 사이에 끼어 있거나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은 바람의 길이 막혀서 장마철에 그야말로 한증막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기 쉽습니다. 내가 키우는 식물이 지금 베란다에 있나요? 아니면 거실 안쪽에 있나요? 우리 집이 탄천과 가까운가요? 아니면 남한산성 자락과 가까운가요? 이 지리적 위치와 주거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장마철 식물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집은 성남에 이런 위치에 있으니 고온다습한 바람에 더 신경 써야겠구나 하고 매칭해 보시면 훨씬 유익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습도가 가득 차오르는 장마철 식물의 몸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식물들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그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식물의 가장 중요한 대사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광합성과 증상작용이죠. 장마철에 식물이 죽어나가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증산작용의 마비입니다. 증산작용이 뭐냐 하면 식물이 뿌리로 흡수한 물을 잎 뒷면에 있는 미세한 구멍, 즉 기공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에 내보내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식물은 펌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십 미터짜리 나무 꼭대기까지 혹은 화분 바닥에서부터 잎 끝까지 물을 끌어올릴까요? 바로 잎에서 물을 밖으로 뿜어내면서 생기는 인장력, 즉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힘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때 물과 함께 흙 속에 있던 질소, 인산, 칼륨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식물 몸 전체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장마철이 되어서 실내 습도가 90%에 육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공기에 이미 수증기가 꽉 차 있어서 잎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증발하지 못합니다. 빨대 위쪽을 막아버린 꼴이죠. 증산작용이 멈추면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힘도 사라집니다. 결국 식물 몸 안에서 수분과 영양소의 순환이 완전히 정체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뿌리세포의 질식과 부패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뿌리는 흙 속에 있으니까 물만 먹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뿌리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합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정상적인 흙 속에는 흙 알갱이 사이에 기극이라고 하는 미세한 공기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뿌리는 이 공기 주머니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런데 장마철에는 대기 중의 습도가 높다 보니 화분흙이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마르지 않고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흙 속의 공기 주머니가 전부 물로 가득 차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뿌리는 산소 공급이 끊겨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전문 용어로 이를 산소 결핍에 의한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뿌리가 산소 없이 억지로 숨을 쉬다 보면 세포 내에 알코올이나 젖산 같은 유해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뿌리 세포를 갉아먹고 이때를 노려 흙 속에 있던 피시움이나 라이조토니아 같은 무서운 곰팡이균이 뿌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습으로 인한 뿌리 부패의 진짜 과학적 과정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식물은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흙 속에 물이 넘쳐나는데 뿌리가 그 기능을 상실해서 식물은 위쪽부터 말라 죽어가는 모순적인 탈수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햇빛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입니다. 장마철에는 보통 일주일 넘게 해를 보기 어렵습니다. 식물의 에너지 공장인 광합성이 멈춘다는 뜻이죠. 포도당은 못 만드는데 살아가기 위해 숨을 쉬면서 기존에 저장해둔 에너지는 계속 소비합니다. 식물의 체력이 바닥나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곰팡이 포자들이 잎과 줄기에 달라붙어 병을 일으키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렇게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나니 왜 장마철에 식물들이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 아주 똑똑하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실전관리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마철 우리 집 식물을 구원할 4대 생존 규칙입니다. 제1규칙, 물주기 규칙의 패러다임의 전환, 날짜를 잊어라.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 물 주는 애야 라는 고정관념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입니다. 봄철 건조할 때 일주일 주기로 물을 주었다면 장마철에는 그 주기가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흙의 건조 상태입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를 화분 흙에 찔러 넣었을 때 속흙까지 축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슬보슬하게 마른 것이 확인되었을 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나무젓가락을 화분 깊숙이 찔러 두었다가 5분 뒤에 뽑아보세요. 흙이 묻어 나오거나 젓가락이 축축하다면 절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특히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제라늄처럼 몸통이나 잎에 이미 물을 머금고 있는 식물들은 장마 기간 내내 아예 물을 주지 않는 단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얘가 목말라 죽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접어두세요. 장마철에 식물은 목말라 죽는 것보다 숨 막혀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2규칙,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라. 인공바람의 기적.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식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햇빛도 물도 아닌 바람입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잎 주변에 경계층 습도가 낮아지지 않아서 증산작용이 완전히 멈춥니다. 이때 구원투수가 바로 서큘레이터나 선풍기입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어도 밖에 습한 공기가 밀려 들어올 뿐 바람이 안 통할 때가 많죠. 식물들을 향해 서큘레이터를 약풍이나 회전으로 틀어주세요. 식물에 직접 대고 강한 바람을 쏘이면 잎이 상할 수 있으니 벽을 향해 틀어 공기 전체를 순환시키거나 은은한 바람이 식물 사이사이를 통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공바람은 화분 표면의 수분을 증발시켜 뿌리의 호흡을 돕고 잎 뒷면의 기공 주변 습도를 낮춰서 멈추었던 증산작용을 다시 가동합니다. 제3규칙, 부족한 햇빛을 대체하라. 식물 생장용 LED.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흐린 날씨, 식물들의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한 가장 완벽한 대안은 식물 생장용 LED 조명입니다. 많은 분이 일반 가정용 형광등이나 LED 조명을 켜주면 안 되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미미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특정한 빛의 파장이 있거든요. 주로 적색 파장과 청색 파장인데요. 식물 등은 이 파장만을 집중적으로 방출하도록 설계된 조명입니다. 요즘은 스탠드형이나 소켓형으로 저렴하고 예쁜 식물 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장마철에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식물 등을 켜주면 식물은 마치 맑은 날 햇빛을 받는 것처럼 광합성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유지하는 비장의 무기인 셈이죠. 제4규칙, 과도한 사랑은 금물, 비료와 가지치기 금지. 장마철에는 식물이 약해진 것 같다고 영양제나 비료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사작용이 느려진 상태에서 과도한 비료 성분이 흙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뿌리의 수분이 흙으로 빠져나가서 뿌리가 타들어가게 됩니다. 장마철 영양제는 독약인 셈이죠. 비료는 가을로 미뤄두세요. 또한 수영을 예쁘게 만든다고 장마철에 가지치기를 크게 하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른 단면을 통해 높은 습도 속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하기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꼭 필요한 시든 잎 정리 정도만 가볍게 해주시고 큰 가위질은 장마가 끝난 뒤로 미루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4가지 규칙만 철저히 지키셔도 올여름 장마는 아무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초록빛 시간 어떻게 느끼셨나요?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결국 장마철 식물관리의 핵심은 과유불급이라는 4글자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식물이 예쁘다고 혹시 목마를까봐 더 던져주는 한 바가지의 물이 그리고 식물이 기운 없어 보인다고 꽂아주는 영양제 한 병이 오히려 식물의 숨통을 막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참 묘한 울림을 주지 않나요? 어쩌면 식물을 키우는 일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주변의 아름다운 산들과 탄천 덕분에 사계절의 변화를 아주 역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거리에 쏟아지는 비를 보며 아이고 지긋지긋해 하고 찌푸리기보다는 우리 집 베란다 초록이들이 지금 바람을 맞으며 심호흡을 하고 있겠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달 더 푸르고 유익한 식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성남의 진행자 이주영이었습니다.